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9월 23일, 죄송합니다, 9월 30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자, 정신호편 꼭지 하나 골랐고요. 이게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 국내 정치 이슈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세상,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부분이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충돌, 그리고 아슬아슬한 어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걸 이제 고려할 때 세상이 좀 소용돌이 치고 있으니까 급격히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 상위 기재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젤렌스키가 캐나다를 방문한 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 G7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고, 또 미국의 그 아이즈 5인가 해서 그 앵글로색선 계통의 국가들 서로 정보 공유하는, 우리나라도 거기를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바도 있죠, 트럼프가. 자, 그런 이제 프랑스, 죄송합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어떤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총대를 맨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인도를 공격한 부분이 있었는데 연이어 이 사건이 좀 터졌어요. 그래서 궁지에 몰렸어요. 젤렌스키까지 한 패키지로.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우크라이나 전략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불편한 감을 좀 초래한 게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략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등장하는 게 한 달 전부터 정전, 휴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좀 거부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정전, 휴전하면 우리랑 상당히 지금 우리가 뭐 쉽죠,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정전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휴전 이야기를 멈추자, 이 상태에서. 근데 러시아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자, 그 와중에 트리도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그것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뭐 제가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 사안들 최소한 팩트 기반으로 전달드릴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연히 다른 경우였으면 제 생각은 좀 보태지요. 예. 생각을 촉진한다는 그 정도 차원에서. 예. 자, 이거는 호주의 스카이 뉴스라는 곳에서 사실 미국과 이런 이제 나토권, 특히 미국이죠,를 힐난하는 좀 비꼬는 그런 뉴스를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여러 군데서 기사가 났어요. 큰 문제예요,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이쪽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친일파를 생각할 때, 뭐 관동군 또 우리 독립분들을 쫓아다니던 한국인 출신으로, 조선인 출신으로 구성된 관동군 부대, 이런 거 하면 우리를 상당히 자극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일본인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인들보다 더 미운 게 그들의 앞잡이를 했던 조선인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하고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크라이나를 좀 뒤져보면은. 그래서 약간 역사적인 부분까지 덧붙여서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의외로 우리 우크라이나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조금 파악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사점이 많더라고요. 네. 자, 9월 22일 날 아마 젤렌스키가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에 왔다가 캐나다를 들렀어요. 캐나다를 들렀는데 캐나다 의회에서 젤렌스키를 초청해요. 그래서 연설을 할 기회를 줍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나다도 그걸 지지하는 입장이 있고, 나토의 주력 국가고, 미국과 또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지금 제가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시한 이 사람의 이름이 야로슬라프 흥카라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현재 98세예요. 예, 정정하죠. 이 사람을 불러다가 젤렌스키하고 트리도 총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장이 소개를 합니다.
저기 우크라이나의 영웅이고 또 캐나다의 영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국회의장의 설명에 듣는 와중에 전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두 번이나 박수를 보내고 경의를 표했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어떻게 보면 선배죠. 지금 캐나다로 이민 와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뭐 주먹을 불끈 쥐고 톨리도도 옆에서 열렬히 박수를 치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왜냐 예전에도 러시아랑 싸웠던 사람이다. 러시아에 대항했던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이 사람을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의 주제죠. 왜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잘 정리된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해볼게요. 좀 전에 소개됐던 헝카가 19살의 나이에 나치 SS 친위 대중에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로는 바펜 SS라고 그래요. 바펜 SS. 저게 그냥 군사 조직이라는 거고, 정규 편제로는 나치 SS 14사단. 여러분도 뭐 SS라고 그러면은, 친위대로서 나치당의 충성도가 세고, 그 중에 또 군사를 맡은 부분, 전투부대들은 전투력이 상당한 쪽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 거기에 근무를 했어요. 19살의 나이에 우크라이나인으로서. 그래서 나치가 아마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한 두세 군데, 한 두 군데 이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지원병으로 만든 나치 사단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14사단이에요. 여기는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자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 이때는 나치가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했을 때예요. 43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반격이 개시됐을 때, 러시아 이미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은 전선의 후방에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소위 말해서 레지스탕스, 프랑스 말로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영어로는 파르티잔, 우리들 단어로 익숙하기로는 빨치산, 지리산 빨치산 있죠. 그런 이제 뒤에 있는 게릴라 세력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폴란드에는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었죠. 유태인 수용소. 그래서 폴란드에는 유태인들이 많아요. 이 지역에. 자, 그들이 거기에 많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또 폴란드인도 많았죠. 그들을 솎아내는데 이 사람들이 열렬하게 활동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군이 진격을 해왔을 때 러시아군에 대해서 반격작전도 방어작전도 열심히 수행한 부대예요. 이들이 여기에 독일 군복을 입고 나치의 충성을 맹세하고 이걸 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폴란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독일에 충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의 국가를 존속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민병대, 어떻게 표현하면 게릴라 세력들이 이 지역에 민간에 근거해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세력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의 근간이 됐고, 그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겠죠. 나의 독립을 위해서 나치가 악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 악과 악마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나치는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돼요. 약소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그 가운데서 어떤 영광이 있었고 또 어떤 불명예가 있었는지 이런 걸 보여줘요. 이 사람이 이거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치에 근무했다는 사실, 그리고 폴란드인들을 압박하는데, 학살하는데 아주 잔혹한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담했을 수가 있고, 거기에 악명이 높았던 부대다. 근데 그들이 캐나다로 많이 도망을 갔다.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역학관계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서 98세가 됐는데 등장을 해서 그의 후배인 젤렌스키를 위해서 박수를 쳤다. 이걸 지금 캐나다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몰랐다는 거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역사에 대한 아주 뭐랄까 좁은 시선을 갖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전체적으로 캐나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모든 서구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낫지는 악으로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전에서 밀리거든요. 근데 캐나다의 트리도는 미국의 편에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들 별명이 나치 14사단 지원병 사단이고 글레시안 사단이라고 불렸대요. 여기서 글레시안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제 집중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 독으로도 발음이 비슷해요. 글레시안인데 이건 이제 영어 표기로 적은 건데 이 지역, 즉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의 국경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지역. 그리고 민병대가 활동했던 그 지역의 이름이 고대부터 글레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출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레시안 사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저거는 많은 활약을 했대요. 그래서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히물러가 부대를 사찰하는 겁니다. 이게 독일 철모를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14사단 우크라이나인들이에요. 우크라이나로 구성된 사단이에요. 히물러는 되게 뭐랄까 기분 좋게 만들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죠. 차가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가 드물게도 그가 칭찬한 부대 중에 포함이 돼요. 네, 그들의 입장이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독립군들이 우리나라를 잃고 뭐 간도로 가고 만주로 가서 어디는 뭐 러시아군의 일부가 되고 어디는 중국군의 일부가 되고 어디는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하고 예? 그게 우파일 수도 있고 당시 좌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큰 힘을 가진 측 우리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서 그때는 수단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통합해서 뭐 트라이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홍범도 뭐 이런 문제가 거기서 그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만 그랬기 때문에 적에 대한 적개심은 상당히 강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윤봉길, 뭐 안중근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그래요. 근데 폴란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혀 안 그렇겠죠. 그런데 나치에 복무했다 이러되면은 지금 세상을 주도하는 많은 나라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퓨테이션은 엄청나게 불리해요. 그래서 트리도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캐나다 전체가. 자, 그래서 처음에는 트리도가 부인을 했어요. 나는 국회의사당 들어갈 때까지 몰랐다. 누가 소개될지. 그거 믿기 어렵죠. 네. 몰랐다라는 게 첫 번째,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부인했어요. 젤렌스키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냐? 이게 SNS에 올린 거예요. 헝카의 손녀딸이. 금방 지웠대요. 근데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다 누가 캡처했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헝카가 앉아있죠. 자, 이게 제가 보기에도 상식에 맞아요. 이런 유명 인사, 내가 스탠딩 오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 전 국회의원이 박수를 2번이나 친 사람을 처음 본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런 중요 인사는 보통 미팅 전에 미리 만나요. 아니면 미팅 후에 만나거나 보통 미팅 전에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미팅 전에. 잠깐 만나죠. 그래서 서로 친숙해지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 다음 이제 행사장 가서 분위기를 보고 다른 의원들의 분위기도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정말 처음 봤겠죠. 그렇지만 젤렌스키와 트리도는 미리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구나,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전 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잘박하게 핵심으로 번역해 보면은 헝카 손녀가 올린 건데 트리도하고 젤렌스키를 기다리는 헝카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상식에 맞다고 봅니다. 외교 관례에도. 자, 이런데도 계속 트리도는 부인을 했어요. 자, 이건 이제 박수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번진 거예요. 이거는 정부나 엄청난 캐나다의 실수예요.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지금 나토를 곤혹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탈자들이 생기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탈자가 생기는 와중인데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기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을 만든 셈이란 말이에요.
예. 기름을 갖다 끼얹은 꼴이에요. 나쁜 쪽으로.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하자. 처음에 트루도도 지금 2010 몇 년부터 집권하기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총리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거의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하원 의장만이 실수를 했다가 하원 의장 바로 사임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예. 그리고 트루도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러시아 공격을 했거든요. 러시아발 괴담이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그때 그 나치한테 복종했던 그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의 주축 세력이다.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지금도 그 사람도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젤렌스키가 반가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트루도도 그걸 반가워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뒷배들의 본질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러시아발 괴담이다. 난 모른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고 좀 전에 보신 그런 게 등장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트루도가. 그래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어요, 지금. 게다가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이게 폴란드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폴란드로 보내라 그랬어요, 흥카를. 예. 이 14사단이 일부는 남아 있었고, 일부는 이게 이 사람들이 소련군한테 항복한 게 아니고 영국군한테 항복을 했거든요. 베를린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때 한 14,000명, 14,000, 5,000명 정도 됐대, 규모가. 보통 사단이 그 정도 규모잖아요. 그 영국군한테 항복을 했는데, 그 당시 영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전쟁 범죄 처벌받지는 않았거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4사단에. 예. 이 사람이 왜 캐나다가 있느냐, 그러면.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소련과 미국은 서로 협력국이었고, 일본이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러시아군 참전을 원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소련군 참전을 원했잖아요. 동북아에서도. 예. 그래서 스탈린이 동의하고 행동을 옮기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죠. 일본의 정예 관동군을 무찌르면서. 미국은 섬 하나 점령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부담감을 느낀 거죠. 소련의 전력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서로 정치적 지향도 완전 반대쪽인데, 지금의 필요에 의해서 동맹국이긴 한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이전에도 이미 그 후의 판세에 대해서 이미 판세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판세, 소련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과 영국은. 예. 그래서 그 원폭 이야기도 제가 옛날 다룬 바가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걸. 러시아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렇게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똑같은 일이 동유럽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소련군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는 영국이. 그래서 영국에 항복을 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미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영국과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소련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그래서 영국이 이들을 활용을 합니다. 예,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폴란드와의 관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러시아의 서진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요. 자, 그 과정에서 항복한 사람들한테 벌을 묻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캐나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 지금 반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범죄가 있는데, 왜냐, 폴란드는 직접 경험한 거니까. 이게 희생자 가족들이 이게 있으니까, 그 친척들이 증언할 게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면죄부를 받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라,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미국이 이제 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두 가지 세력이 있었죠. 예, 미국에서 온 이제 독립 세력, 상하이에 있던 독립 세력 있었는데, 결국에서는 미국에서 온 독립 세력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예, 하고 결국은 상하이에서 온 세력들은 모든 것을 밀어냈죠. 그래서 한국 군대의 구성도 일본군에 복무하던 부역자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나중에는 한국 전쟁의 영웅이 되죠. 백선엽이죠. 백선엽, 홍범도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민중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 잘 아는 거는 상하이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부역해온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을 활용했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 온 이승만을 선택하죠. 김구를 버리고. 네. 자, 그래놓고 일본 육사 출신들이 우리 군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들이 어떤 기여를 하게 되면 사실 미군이 주고 우리는 부잖아요. 그게 우리 육사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백선엽 같은 사람을. 자, 그럼 그들의 능력이 없었느냐? 독립군 출신들은. 그들은 다 배제됐죠. 차근차근 이승만 시절에. 자, 그런 것들하고 비슷해요. 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폴란드 사람 속에 뇌리에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후타 피니아카, 실제 발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냥 발음 나름대로 읽은 겁니다. 1944년도고, 여기가 현재는 신기하게도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대나치 폴란드 발치산의 거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지리산 주변에 산청, 거창, 뭐 함양 이런 지역에 그 당시 국방군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 민간인들이 있어요. 아예 저기 빨치산에 하고 교류가 있다는 판단으로 사망을 한 게 아니고 뭐 애기들까지 많이 죽였으니까 단지 청야 작전이에요. 빨치산이 활동할 근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거창 같은 경우만 해도 700여 명 이상이 죽었고 이 근처에서 우리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군에 의해서 더 한맺힌 이야기죠. 그래서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폴란드 빨치산 거점이다. 여기를 그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독일 경찰하고 뒤에 투입됐지만 주력으로 활동한 우크라이나 지원병으로 이루어진 14사단이 이 마을을 싹쓸이를 합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이 죽어요. 기록에 따라서는 500에서 1200명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이 잔혹한 일이 있었어요. 폴란드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로. 그 마을에 지금 추모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폴란드 마을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영역이 돼 있어요. 자, 이 글레시아 지역은 옛날부터 우크라이나가 12세기, 13세기 그들의 영역을 만들었던 경우, 그들의 전성기였죠. 그때부터 폴란드하고 알력이 있던 지역이고, 폴란드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폴란드가 강국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자기 민족만의 나라를 갖기 위해서 투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부족들이. 쿠르드족, 시리아와 터키의 경계,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올 펀잡 지역, 즉 인도와 중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그리고 파키스탄의 경계에 있는 지역.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있는 곳이죠. 거기 펀잡 지역이 시크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우크라이나가 그런 여건에 있었어요. 폴란드는 상당히 자리가 잡힌 곳이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 국민들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땅에다가 거처를 잡은 거잖아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이 산악 지방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독립 세력들이, 다양한 독립 세력들이 있었어요. 온건파부터 과격파까지. 그 중에 과격파 쪽에 이 길을 지원한 거고, 거기에 소속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본인들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14사단 SS에 지원을 했고, 가장 큰 적인 폴란드에 대해서 상당히 무자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독일의 편에 섰기 때문에 소련과도 전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뽑아서 강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확 붉어진 거죠. 저는 모르고 했다고 생각해요, 캐나다가. 그러면 캐나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을 추천해서 양국의 대통령이 박수까지 치게 만들었는데 그 조사를 못한다, 캐나다 정부가. 에? 이렇게 이게 이슈가 되면 전 세계에서 특히나 나토 우방국들에 대해서 눈총을 받을 만한 일을 결국은 캐나다가 무지함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또 되게 된 이유는 약소국이었는데, 힘이 부족했는데, 그거는 소련의 직할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폴란드도 위성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소련이 원하는 대로 널찍널찍하게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이 설정이 된 거예요. 거기는 지칼이고 폴란드는 위성국이니까 다르잖아요. 소련 입장에서는 땅을 넓게 차지하고 싶죠. 그래서 그쪽의 경계선이 이 후타 피니아카를 포함해서 이 경계선이 훨씬 폴란드한테 불리한 쪽으로 설정이 되고 우크라이나 땅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큰 영향력이 없었던 러시아와 가까운 지역, 크리미아 반도, 지금 반군이 지금 독립한 지역이 있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우크라이나전에서. 그 지역은 많은 러시아인들이 사실은 형성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그 전에도 그랬고. 근데 거기까지 그냥 우크라이나로 통합이 돼서 그냥 설정이 된 거예요. 한 나라가 됐고, 그러다가,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국경선대로 분리가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횡재를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예, 소련에 포함이 안 됐으면 아마 나라 자체가 존속이 못 되고 지금 펀잡 지방의 시크 교도나 쿠르드족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민족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뭐 세르비아 이런 데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북마케도니아 막 이런 데처럼 그런 데들 소지가 컸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래 된 거죠. 예. 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1918년과 19년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니다. 예, 1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그 전까지는 이 지역의 강국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제국이죠. 헝가리하고 그 지역에 또 편입이 돼 있었어요. 또 러시아가 힘이 세면 소련 되기 전에 러시아에도 포함됐다. 이런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원래 땅대로 돌아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이 글라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시안 사단이었죠. 여기가 폴란드 사람하고 우크라이나 사람 섞여 살아요. 예. 여기에 국경 분쟁이 생깁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형태를 갖췄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아우르는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밀고 들어와요. 이쪽으로. 예. 지금 보이는 리비브 같은 지역이 옛날에는 폴란드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또 치어나간 데가 어디냐면은 이민족으로서 제3의 민족으로서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붙어 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했던 많은 유태인들이 폴란드에 의해서 살상당합니다. 몇만 명 수준으로. 자, 그 일이 2차 세계대전 때는 반대로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친한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요사이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 분쟁이 생겨서 지금 폴란드가 무기 공급 안 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트리더가 또 저런 일을 털어 해가지고 나치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예요. 예.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리도는 지금 상당히 공공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인도하고 문제도 또 있어요. 예. 자, 이랬고, 13세기, 12세기, 13세기가 아니고 13세기, 14세기네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이 정도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심 지역을 보면 지금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경계, 위에 벨라루스 경계, 색깔이 짙은 데가 주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빗금친 지역은 확실치 않은 지역. 즉, 그러니까 지금, 친러시아 지역은 그 당시는 아예 이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예. 저기는 우크라이나 경계선이 이렇게 꺼지는 바람에 들어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엄연한 우크라이나 영토죠. 자, 요렇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많이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었고 국경 분쟁이 있었고 폴란드랑 그 전쟁에서 졌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해졌겠죠. 자기들의 존재가. 예, 그래서 여러 조직이 산발되게 남아 있어요. 존재했고 활동했고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가 독일의 침공을 무너지니까 독일이 상당히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14사단, SS 14사단 우크라이나 지원병으로 이루어진 사단이 성립될 수 있었고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고 폴란드인들한테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으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유태인들이 한때는 우리한테 또 빌붙다가 이번에는 폴란드한테 빌붙다 보는 진짜 얄미운 거기한테는 더 가혹하게 처리했겠죠. 그게 지금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트리도가 그 사람한테 박수를 치고 젤렌스키가 박수를 치는 바람에 전 세계 유태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완전히 미국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죠.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이게 2010년인가 선거에서 선거 판세 지역을 분석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거든요. 보시면은 그 국경 분쟁이 있었던 이 왼쪽 지역이 핏빛이죠. 여기가 지지세가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전통 우크라이나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고 여기는 무장 투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폴란드랑 전쟁에 지고 독일이 점령했고 독일하고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독일하고 독일 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또 러시아와 싸웠고 그러다가 다시 러시아가 복속을 했기 때문에 땅이 넓어졌고 지금은 다시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나토와 미국의 편에 서가지고 이래된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동부 지역은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인종 자체가 아예 러시아 인종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국경선 때문에 된 거예요. 워낙 구소련이 경황 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 오른쪽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전부 다 친러시아 쪽이에요. 여기 크리미아 반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래 우크라이나는 색깔로 봐서는 내륙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이 지역을 양보 안 하고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러시아로. 이 사람들은 다 투표해가지고 러시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성향도 그래요 지금. 네,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2010년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려웠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유럽에서 빈국입니다. 가난한 나라인데 이 대통령을 뽑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 대통령을 뽑으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당히 민주적인데 러시아 친해요. 그럼 경제를 좀 잘 못해요. 또 친서방적인데 뽑아놓고 보면 독재를 또 해요. 막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예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다가 뭐 오렌지 혁명 또 뭐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몇 년 있다가 또 무슨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뒤집어져요. 그 2010년 뭐 14년 요런 기간인데 이때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을 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지역을 미국의 영향권, 나토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고 판단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도 보면 대만 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를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 작업을 계속 하는데 그 작업의 1인자로 지명되는 사람이 지금 동그라미 쳐진 빅토리아 눌란드고 미 국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브레인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전략을 구상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살아남고 계속 승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통화록이 공개가 됐었죠. 좌지우지한 것으로 새로운 내각의 임명권자 행세를 했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토의 일부분으로 하겠다. 러시아와의 약속과 달리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소련이 붕괴됐을 때 미국이 한 약속이 있거든요. 이거 내가 독립해도 괜찮나? 그 전까지는 완충지대로 역할을 했는데 계속 완충지대로 두겠다 했는데 하나씩 밀고 들어오면서 나토로 편입시키면서 무장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리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미국이 알고 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자, 뭐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자, 하나는 최근에 또 이제 캐나다 트리도 총리 이야기가 돌아가면은 얼마 전에 7월 18일이네요. 이 사람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간 시크 교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크 교도는 펀잡 지방이고 거기는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인도 정부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민을 가서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 근데 7월 13일 날 주차장에서 총을 맞고 죽어요. 이 사람이. 근데 트리도 총리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인도 정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캐나다가 인도 안 무서운 모양이지 이래 된 건데
뒤에 내막을 보면은 캐나다는 총대를 맨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인도가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아직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Five Eyes, 특히 미국이 이것을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캐나다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예요. 캐나다 혼자서 인도한테 대든다?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즉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영국이나 나토를 이끄는 주도 세력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건을 왜 몰아가려고 하느냐? 예. 그게 상당히 메시지가 있죠. 뭐냐? 미국이 인도의 모디 총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인도의 행동이 최근에 그 대별되는 크게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브릭스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거죠. 즉 인도는 여태까지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약간은 이제 저개발 국가였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예. 또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복속시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브릭스나 러시아와 중국의 친한 행보를 강력히 보인단 말이에요. 중국과는 국경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거고 모디 총리는 지금 지지율이 제가 기억으로는 전 세계 1등이거든요. 현재 70% 이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지지율이에요. 거기를 흔들겠다. 즉 이것은 시크 교도의 독립을 지원해 주겠다. 시크 교도는 저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어요. 그들이 독립국가만 준다 하면은 국경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중국을 지원자로 끌어당길 수 있는 곳이에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적국이니까. 근데 미국이 거기 돌아서서 모디를 흔든다? 예, 너희 안 당해봤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단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가. 자, 그래서 캐나다 혼자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총대를 메고 이걸 밀어붙였고 이게 지지하는 입장을 미국이 일단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트리도가 젤렌스키를 불러다 놓고 나치인한테 박수를 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스텝이 엉킨 거예요, 지금. 예, 묘하죠.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습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트리도가 어떤 증거가 있다, 누굴 체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특히 SS 사단 복무자한테 박수를 친 이후로 엄청나게 정치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자, 이때거나 그래서 제가 제목에 적은 것처럼 대우크라이나의 대우가 흐트러진 건 맞고 인도는 경각심이 엄청나게 생겼을 거예요. 차라리 건드리지 않은 마음 못한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덧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토의 대우가 흔들린다. 영국은 경제적으로 힘들죠. 프랑스도 힘들고 독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무리수가 됐다. 이 특별한 사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펀잡이죠. 펀잡 지역이고 여기 시크 교도가 많고 오늘 이번에 사망한 니자르는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뭐 인도에 가 있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상하이 임시정부 그런 개념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수장을 죽인 거예요. 김구를. 우리 김구도 상하이에 있을 때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그 중에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암살을 시도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죠. 예, 김구 기념관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시면 펀잡 지역이 지금 그 라다크 지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산악 지역 북부 K9 그 동원해서 국경 분쟁에 막아서겠다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지역이면 분명해요. 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예. 자, 이걸 보면은 미국이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짐작이 돼요. 어떤 거냐? 홍콩을 흔드는 거, 티벳을 흔드는 거, 몽고에 손을 한번 대보는 거, 중국을 건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중국이 그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타이완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한편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줬잖아요. 즉, 지금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홍콩처럼 중국으로 포함되고 그냥 그 나라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특별자치구 이런 식으로 되기로 약속이 된 거잖아요. 70년대. 근데 거기다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예, 갈라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을 인도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루도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바람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획이 크게 어긋난 거예요. 인도가 경각심이 엄청 생겼을 뿐더러 웬만해서는 이제 중국하고 트러블이 생겨도 그냥 지나가겠죠. 왜냐, 더 큰 수모를 당할 뻔했으니까. 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이 어떤 말을 꺼내냐면은 지금 휴전, 정전하자는 얘기를 해요. 예. 거기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 휴전, 정전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전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너희들은 전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모양이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지금 상당히 불리해졌다. 다른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세지겠다. 세상이 더 빨리 돌겠다. 팽이를 한 번 더 채찍으로 쳐서 돌리는 거다. 이 상황은. 왜? 이거를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죠. 예.